예, 안녕하십니까. 배고차 공동조세 토론 할 기회를 먹게 된 김경국입니다. 사무소득 과세 제도의 문제점은 개선 방안이라고 제가 주제를 잡았는데, 아시다시피 최근에 그 사모펀드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 규제 이슈와 세제 이슈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제 이슈는 규제 이슈만큼 아주 많은 것 같지는 않고요. 또 최근에 이제 문제되고 있는 것들을 오늘 좀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준비해 놓은 그 슬라이드 장수는 많은데 일반적인 내용이 많아서 조금 일반적인 것들을 좀 빠르겠죠. 오늘 제가 말씀드릴 그 목차는 집합투자기구 과세 일반론의 시점에서 자문펀드의 종류가 있거나 자문펀드 관련 과세까지가 일반론이 되겠고, 일본과 미국의 이제 자문펀드 과세가 어떻게 되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직접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자문펀드 과세의 그 문제점, 그리고 그 개선 방안을 중심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아시다시피 사모펀드의 설정규모가 크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2019년 기준으로 보면 사모펀드 수탁구가 478조 원, 펀드 수가 11,734개가 됩니다. 그리고 특히 그 사모펀드는 부동산 펀드와 해외 투자 펀드 설정규모가 큰 부분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사모펀드가 왜 이렇게 대학적으로 커졌나 하는 것을 이제 분석을 해보면, 이 사모펀드는 아시다시피 이 전문 투자형 사모펀드와 경영 참여형 사모펀드를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 최근에 경영 참여형 사모펀드가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제보다는 주로 아마 규제법상 공모펀드와 달리 사적 자치가 폭넓게 인정이 되고, 또 이게 그 법인과 마찬가지로 투자자의 익명성이 보장되면서도 유한 책임을 부담하게 되고, 또 법인세 부담 적고 세제상을 혜택도 볼 수 있다는 점이 아마 사모펀드가 크게 성장한 맥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 사모펀드를 바라보는 시각은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거 제도를 통해서 소위 조세 회피를 하고 있다, 이런 시각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사모펀드를 그게 우리 전문 투자형과 경영 참여형으로 구분을 해볼 때 법적 형태에 따라서 현재 과세상의 그 경정성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좀 시정해 봐야 되지 않나, 두 가지 시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후자는 이 사모펀드의 그 활성화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 집합투자기구의 정의인데요. 집합투자기구는 현재 그 이사의 투자자로부터 모은 금전이나 또 국가재정법에 따른 유자금을 투자자나 각 기금관리 주체로부터 운용 지시를 받지 아니하면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 대상은 취득, 처분, 그 밖의 방법, 운용하고 결과를 투자자나 기금관리 주체이 분배하여 기속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분배라는 말을 쓰는데, 보통 집합투자기구가 회사인 경우에 배당을 하게 되고, 조합형이나 형의 경우에 분배를 하게 되는데, 아마 이것을 다 포함해서 분배라고 표시를 하는 것 같습니다. 집합투자기구는 뭐 아시다시피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신탁형, 회사형, 조합형. 그래서 이게 그 과거에 간접투자자산운용법상은 그 신탁형의 투자 신탁과 회사형 투자회사 두 가지만 있었는데, 현재의 자본시장법은 회사형에도 우리 현재 상법상 그 유한 합자 유한 책임회사가 있듯이 그에 따른 투자 유한, 투자 합자, 투자 유한 책임회사가 있고, 조합형에 다시 투자 합자조합, 투자 익명조합이 있습니다. 이 합자조합과 익명조합은, 이 합자조합도 우리 상법상 다시 들어갔던 형태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그 다른 나라에 많은 소위 파트너십 형태가 여기 합자조합에서 나오는 거죠. 일반적인 집합투자기구의 구조는 사실 투자자가 이제 이 판매회사를 통해서 투자를 하게 되면 이 판매회사가 다시 이 집합투자에 대해 자표를 통해서 이제 그 펀드를 설정하게 되고 이 집합투자업자가 이 신탁업자에 대해서 이제 자금을 신탁해 놓은 다음에 운용 지시를 통해서 이 시장의 주식이나 채권, 파생, 부동산과 같은 것들을 이제 투자를 하게 되고 고야 올려서 뭐 사무관리회사나 채권 평가에서 편더 평가 회사들이 일반 집합투자 기구에 관련된 회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이 복잡한 과정을 거치는데 이 집합투자 기구에서 보다시피 지금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그 신탁형 사용조합형의 경우에 이제 이런 그 주식 채권 파생 상품이나 부동산과 같은 이 투자 대산을 취득하고 처분하고 관리하는 이런 이제 소위 그 집합투자 기구라고 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걸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제 또 상당히 신경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 자체가 하나의 실체라고 보게 되면 이 단계에서 그걸 과세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고요. 그게 다시 이제 투자자 단계로 그 수익이 이제 몇 분을 될 때 문제가 될 때 또 그때 또 과세하는가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위 그 경제적 이중과세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 이제 크게 이론적으로 한 3가지 정도의 방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보통 이 배당소득과 이 법인세를 이 경제적 이중과세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보통 우리 소득세법에 들어온 것이 소위 임퓨테이션 방식이라고 하는 건데, 그 일본의 경우에는 뭐 일정한 사모펀드의 경우 이런 방식을 채택하는 거였습니다. 또 하나의 방식은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회사형 집합투자기구에 대해서 사용하는 방식인데, 일단 법인으로 봐서 법인세를 과세를 하지만 투자자에게 이 집합투자가 획득한 이익을 변별을 하기 위해서 이걸 송금으로 사정하는 방식입니다. 이게 이 법인세법에서도 소위 그 SPC의 경우에 이 경제적 이중과세를 많이 해결하는 방식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 자본시장법상 우리 투자신탁의 경우에는 이런 방식인데 이 투자신탁 자체가 법인세를 내지 않기 위해서는 매년 1회 이상 그 분배를 요건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비슷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면 크게 보면 이런 소위 페이스로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것 같고 미국에서도 RIC 경우에 이런 방식을 통해서 과세를 하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방식은 이 집합투자기구의 지분권자가 집합투자 재산의 소유자로 간주해서 과세하는 방식인데, 현재 우리 조특법상 이런 방식을 채택하는 것 같습니다. 소위 투자자이나 투자신탁을 제외한 그 신탁과세가 어떤 형태인데, 우리 사모펀드의 경우에 소위 그 경영참여형 사무집합투자기구에서 PF의 경우에 바로 이런 방식을 채택하는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도 아마 이 리미트 파트너십이나 LLP라고 LLC라고 주관 책임 회사의 경우에도 이와 같은 방식을 채택하는 것입니다. 이 사모펀드는 이제 크게 보면 이 공고펀드하고 구분할 때 보통 50인 미만의 투자자로부터 자본과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를 보통 사모펀드라고 하는데, 자본시장법에서는 이거 주문투자형 사모펀드와 경영참여형 사모펀드 두 가지로 현재 구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전문투자형의 경우에는 현재 투자 대상, 투자 전략에 대해서 특별한 제한이 없는 것 같고, 그리고 그 자산에 대해서도 자유로운 투자가 가능한 것을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영 참여형 경우에는 주로 경영권 참여나 사업 구조, 지배 구조의 개선을 위해서 기준 주간에 투자 운영하는 투자 합자 회사에
사무집합투자금을 말하는데 지금 그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그 전문 투자인과 경영 참여형 사모펀드를 비교한 것이죠. 그래서 운영 단계에서 보면 경영 참여형의 경우에는 제약이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투자금 50% 이상을 2년에 주식 투자하라든지 의결권 있는 주식 10% 이상을 취득하라든지 또 취득 주식을 6개월 이상 보유하라 또 대출 없으면 못하는 이런 제한이 있는 것. 전문 투자형 사모펀드는 비교적 자유롭고 대신 경영 참여는 제한시키는 이런 방식을 선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현황을 잠깐 보면 현재 우리 펀드 실전 규모가 2019년에 경우 한 720조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공모 사모 합쳐서 사모가 그 중에 한 478조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모펀드의 펀드 수가 2019년에 보면 약 한 11,730개 정도 되는데 그 중에 경영 참여형이 한 720여 개. 숫자로서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최근에 많이 그 사모펀드가 문제되는 것들이 아마 주로 이 경영 참여형과 관련해서 많이 문제가 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사모펀드의 수탁보도 지금 보시면 2019년 현재 대개 한 478조 중에 경영 참여 한 61조, 전문 투자액 한 416조 정도 되고요. 사모펀드의 유형별 순자산을 보면 그 증권이 비중이 가장 높고 그 다음에 부동산이 한 23.4% 정도 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경우에 그 부동산 사모펀드가 상당히 많이 지금 설정이 되어 있고 그것이 또 가져오는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자본시장법상의 그 사모펀드를 지금 보시면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의 경우에는 신탁형, 조합형, 회사형 다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방면에 경영 참여형 사모펀드는 투자합자에서 하도록 하고 있어서 상당히 이제 제약은 있는데 대신에 이제 경영 참여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고 이 경영 참여형 사모펀드의 경우에는 비교적 제약이 적은 것 같습니다. 그런 점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사모펀드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우리 세금이 세법에서 이제 지원을 하고 있냐 하면 집합투자기구에 관해서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거기에 보면 집합투자기구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하는 시각에 대해서는 그걸 실체로 보는 게 있고 또 하나의 그 도관으로 봐서 그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자산 자체는 전부 투자자가 소유한 것으로 봐서 가산하는 이런 두 가지 방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소득세법에서 지금 전부 투자형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되게 공모펀드와 같이 지금 보고 있고요. 다만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 요 적격 집합투자기구라고 해서 한 4가지 정도의 요건을 충족을 하게 되면 집합투자기구 자체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않고 투자자 단계에서 배당소득으로 과세하는 이런 방식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약 중에 지금 보시면 특히 4번의 경우에는 투자자가 사실상 1인이고 투자자가 집합투자 재산을 운영하는 펀드의 경우에는 적격 집합투자기구가 되지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집합투자기구의 이익에서는 특히 그 직접 투자와 간접 투자와의 그 균형 때문에 일부의 자산 손익을 과세 제외합니다. 대표적으로 상장 주식의 매매 차익은 이제 그 이익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집합투자기구의 그 과표하고 기준 가격에 있어서 그 괴리가 현재 발생하는 것으로 좀 보이고요. 그 기준 가격은 아시다시피 그 집합투자기구의 그 자산을 소위 순자산 가치인 셈이죠. 이걸 그 순자산 가치를 발행자수로 나누어서 계산하는 기준 가격이라고 하는데 이 과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직접 투자와 간접 투자와의 균형 때문에 상장 주식 또 그리고 파생 상품 또 무슨 배틀 기업의 주식 필자 지분의 매매나 평가 기업으로 인한 손익을 제외해서 현재 계산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득세법상의 전문투자형 사모펀드가 이제 갖고 있는 이제 문제가 조금 있는데 이게 이제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 실제 벌어들인 수익하고 과표의 계산이 현재 다르게 되어 있고요. 또 그 이유는 이제 상장 주식 매매와 평가 손익이 과표에서 제외가 되고 또 이 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한 소득은 다 배당 소득으로 과세가 됩니다. 그래서
뿐만 아니라 이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1년에 1회 이상의 결산분배가 강제적으로 요구되기 때문에 이 결산을 할 당시에는 그 투자자가 이익이 발생했지만 전체적으로 이 투자 기간이 끝난 다음에 계산해 보면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소위 그것에 대해서 현재 세법이 별로 보장을 해주지 않는 뭐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소위 과세 가격과 기준 가격의 차이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 부동산 펀드의 경우에는 이게 과세가격과 기준 가격의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되게 그 시도공가에 따라 그냥 평가를 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지금 발생하지 않는데 최근에 그 우리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그 상품펀드에 대한 규제 그 최종안이 나오는데 그에 따라서 조금 앞으로는 이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표를 보시면 그 이 기준가격과 과세가격의 이 괴리가 지금 발생하죠. 그래서 여기에 요 AB 구간의 경우에는 실제 소득보다는 이 과표가 좀 낮는데 이 BC 구간은 또 실제 손실의 좀 과표가 발생하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만일에 그 BC쯤에서 매입을 해서 CC쯤에 이제 판매를 하면 또 Y-Y만큼 손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T-T만큼의 그 과표가 발생을 해서 세금이 부과될 수도 있다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소위 과세가 기준가격의 괴리 때문에 발생하는, 그리고 또 매년 1회 이상 분배하도록 하는 것 때문에 발생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법인세법에서 이제 사모펀드는 그것도 이제 공모펀드와 차이가 없는데 크게 보면 이제 투자 실타가 투자 회사의 경우에 실타의 경우에 현재 그 법인세법상 법인에 기속되는 수익과 지출을 보장하기 때문에 현재 문제가, 투자회사의 경우에는 이것도 이제 회사이니까 법인세가 문제가 되는데 이것도 저희 직업배당금 소득공제를 통해서 법인세가 현재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업배당 소득공제는 이제 그 90% 이상 배당을 해야 되고 또 주주에 대한 배당 소득세나 법인세가 과세돼야 되고 또 이 주주가 사실상 2인 이하가 아니어야 된다는 뭐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직업배당금 소득공제를 통해서 소위 법인세가 감면이 되고요. 또 법인세법에서 좀 특이한 것은 소위 그 투자회사의 소득의 수입 시기를 소위 발생주에 따라 인식하는 특례를 이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회사가 그 이재배당의 주식 배당을 취소한 주식의 평가액을 명언으로 한다든지 또 이미 경과한 미수이자 배당 수익의 이권을 사용한다든지 집합투자 시가평가의 특례를 갖고 있는 평가이익의 이권을 사용한다 이런 발생주의 특례를 현재 갖고 있습니다. 반면에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의 경우에는 김도영 우리 회장님이 현재에 계실 때 굉장히 매우 추진하셨던 부분이 소위 그 동업기업 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그 2009년 이전에 설립한 PF냐, 2009년 이후에 설립한 PF냐에 따라서 이제 된다는데 당시에 이 동업기업 과세 특례의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이 PF의 적용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위 금융이나 부동산의 경우에는 상당히 세금 혜택이 너무 많다고 해서 이걸 적용하는가. 아마 2009년 이후에는 이 동업기업 과세 특례를 적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2009년 이전에는 그 투자회사의 과세 방식을 적용하는 것을 이렇게 과거에는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동업기업 과세 특례는 실제 분배의 상관없이 지분 비율에 따라서 이제 배분을 하는 건데 이때는 배분이라는 말을 쓴 것 같습니다. 소위 로케이션이라는 말을 썼는데 그리고 그 소위 동업기업 과세 특례는 이 합자회사다 보니까 무한책임사와 유한책임사원이 있는데 무한책임사원에 대해서는 이른바 그 소위 패스로 방식이라고 해서 소득 유형별 과세를 취하고요.
유한 책임 사원에 대해서는 소득 유형 구분 없이 그 단일 소득으로 과세하는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원을 네 가지의 조건자군으로 현재 나눕니다. 거주자, 비거주자, 내국권인, 외국권인 이렇게 나누고 통합적으로 하나의 거주자, 비거주자, 내국권인, 외국권으로 봐서 각각 소득금과 결성금을 계산하는 이런 방식을 취하고요. 그리고 이 동업자가 유한 책임 사원의 경우에 소위 수동적 동업자라는 개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동적 동업자에 대해서는 이 결성금 분배를 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장치도 현재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무한 책임 사원은 물론 이 결성금을 지분 가액에 따라서 분배하는 이런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업기업 과세 특례도 그 나름은 그 안에 이제 이 조세표의 가능성을 없애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장치들을 두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모펀드 과세제도는 현재 우리나라 과세제도는 이제 공모나 사모펀드에 대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법인세 부담을 지지 않도록 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죠. 소위 그 페이스루 방식, 특히 전문 투자형 사모펀드의 경우에는 그래서 그 경영 참여형은 소위 페이스루 뭐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우리 경우는 이제 전문 투자형이냐 경영 참여형이냐에 따라서 이 과세의 방식이 완전히 이렇게 다른데 나라마다 조금 태도는 다른 것 같습니다. 일본의 경우는 이렇게 이제 나누는 것 같지 않고요. 이 미국은 기본적으로 이제 소위 체크박스 룰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이걸 패스로 방식을 취하는데 이건 이 펀드만 그런 게 아니고 일반적인 법인 형태를 취하는 그 기업의 경우에 다 적용이 되는 문제라서 우리는 조금 이 펀드에 대해서는 조금 일반적인 그 사업 형태하고는 다르게 아마 지원하는 거 있는 게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전문 투자형 사모펀드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조세피 방지를 위해서 소위 적격 투자 기구 집합 투자 기구의 요건에 보면 이 투자자가 1인이고 이자가 사모펀드를 운영하거나 또 법인세법의 투자가 사실상 2인 이하하면 이 세법이 마련하고 있는 지급배당 송금 산입이나 혹은 이 소득세법상 투자기구 자체를 과세하지 않도록 하는 이런 제도를 적용하지 않도록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세법의 경우에는 이 지급 투자기구가 되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당히 신탁을 과세한다든지 법인세법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과세하는데 경영 참여형의 경우에는 이 동기업 과세 특례로 이제 그걸 조절하도록 현재 되어 있다. 이런 이제 조금 차이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본에서의 사모펀드와 미국에서의 사모펀드인데 일본의 경우에 저희들이랑 조금 차이가 있어 보이는데 일본은 저희들 우리 금융조세 포럼에서 여러 번 했지만 소위 금융소득 일체화 방식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많이 정리를 한 상태이고 지금 보시면 투자기구와 자산유동화법이냐 소위 투자신탁법 또 신탁법에 따른 것이냐에 따라서 하는데 대체로 세법에 있어서는 대개 법인으로 취급을 한다는 게 아마 공통되어 있는 것 같고요. 미국의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적격 투자 기구냐 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제 조금 많이 차이가 있는데 이 적격 투자 기구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이제 법인으로 좀 보는데 이건 소위 그 페이스로 방식을 통해 소위 지급배당 송금 산입 방식을 하니까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미국은 아시다시피 전통적으로 법인과 주주는 기본적으로 소위 별개라고 보기 때문에 클래시컬 시스템을 취하고 있는데 소위 챕터박스 룰에 따라서 이 법인 단계에서 과세를 하지 않고 투자자 단계에서만 이제 과세하는 이런 또 이제 선택이 가능하도록 좀 하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저희들이랑 접근하는 방식, 파트너십 세제도 그렇고 조금 다른데 일률적으로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하기는 어려운데 조금 차이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릴 부분인데 이
사모펀드에 관해서 이제 보면 특히 경영 참여형 사모펀드와 이제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에 있어서 보면 저희 그 내국 법인에 대한 원천 징수의 경우에 보시면 일반 집합투자기구는 현재 원천 징수가 되지 않습니다. 특히 지금 여기 보면 지급받는 대상이 그 금융 회사의 경우에는 이자나 배당에 대해서 원천 징수 대상이 되지 않고 특히 집합투자 기구를 통해서 하는 경우에도 그것이 신탁형인 회사의 조합형이건 다 현재 원천 징수 대상이 되지 않는데 경영 참여형은 현재 오히려 원천 징수 대상이 되는 거죠. 지금 그래서 PF에 투자를 하게 되면 PF에서 기분별로 구분해서 각 법인의 기분 납부세를 조정하는 이런 절차를 지금 밟고 있어서 이 경영 참여형과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사이에 조금 차이가 있다고 할까요? 이런 문제가 지금 있는 거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시각의 차이인데 이걸 이제 어떻게 볼 거냐 하는 문제가 하나 있고 또 하나 이제 제가 또 말씀 듣기로는 이제 지금 2021년부터 이 상장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의 대주주의 범위를 3억으로 지금 대폭 낮추고 있죠. 낮추고 있는데 이때 대주주 여부의 판별에 있어서 그 소득세법 시행 157조 11항을 지금 보면 그 상호집합투자기구의 투자 비율로 한 번에 계산한 분을 말하자면 보유주식 합산하도록 하는 조문을 지금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모펀드는 뭐 계속 말씀드리면 전문투자형과 경영참여형으로 지금 나눌 수가 있는데 이 경영참여형의 경우에는 뭐 지분 참여가 가능하니까 그걸 현실적으로 소유지분 계산이 가능한데 전문투자형의 경우는 이게 투자자와 투자 대상 종목이 수시로 변동하는 경우에 이걸 어떻게 이 지분을 계산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지금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세법은 이게 경영 참여형이냐 전문투자형이냐 구분 없이 그냥 양분해서 계산한 분을 한정한다 이런 표현을 좀 쓰고 있어서 아마 실무에서는 이런 거에 대한 어려움이 좀 있지 않나 이렇게 예상하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이제 최근에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자본시장법에는 손실보전을 지금 금지하는 규정을 지금 두고 있는 거죠. 집합투자의 경우에. 그래서 지금 이 전문투자형 집합지주기구를 이 설계할 때 소위 손익분배에 있어서 집합투자업자의 보유재산을 거기에 투자를 하고 이 보유재산에 대해서는 후순위 수익자가 되도록 하는 이런 식으로 이제 운용하는 경우가 꽤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최근에 아마 금융위원회의 원형에서 게시문을 통해서 이것이 이제 현실적으로 이렇게 지금 설정이 되고 있는데 지금 이제 뭐 아시다시피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 그 상장 주식의 매매 평가손이 이제 집합투자기구제가 되고 있고 그때 이 집합투자기구에 이제 상장 주식이 편입이 되어서 그 기금가액과 과정에서 집합투자가 이제 서로 이제 상이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손익차등형으로 설정이 되면 그러면 어떻게 이걸 과세 가격을 설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예컨대 이런 겁니다. A 집합투자기가 보유자금으로 100을 투자를 하는데 이걸 이제 하나의 가자고를 정하고 원티어로 하고 또 투자자로부터 900을 받아서 손익차등을 설정을 하는데 이 세컨 티어에 대해서는 이제 우선 분배를 할 때 10% 이상의 수익을 발생하면 세컨 티어의 수익 50%를 퍼스트 티어의 그 수익으로 하도록 하는 규약을 정했다고 하면 이렇게 되면 결국은 세컨 티어에서 퍼스트 티어로 이제 이전된 수익 또 퍼스트 티어에서 세컨 티어로 수익이 이전되는 이런 경우가 이제 발생할 때 이때 어떻게 이걸 그 수익을 계산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자에 대한 그 원전징수 문제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퍼스트 티어 경우 대개 이 경우 다 금융기관이기 때문에 원전징수가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거를 그럼 어떻게 구분시켜 줄 것인가 하는 문제가 지금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거는 이제 저희 금융조사 포럼에서 그 해외 펀드의 경우에 해외 주식 펀드의 경우에 이제 가세에 대한 공시지분 적격성 문제가 발생한 건 있는데 그와 비슷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이런 지금 예상을 좀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그 설정 당시에 세컨티어에는 900, 퍼스트티어에는 이제 100이 지금 이제 들어왔다고 100은 이제 보유재산입니다. 금융기관의 금융자산이고 그럼 10% 이익이 생기면 원래 적정하게 각각 90하고 10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10%보다 못하게 지금 9.5% 이익이든지 8% 이익이든지 5% 이익이 있으면 아까 규약에 따르면 그 발생하는 이익은 전부 다 세컨티어에 먼저 이제 배정하도록 하고 있는 거죠. 근데 15%가 발생하면 이제 원래 이제 90에서 100인데 각각 그 초과하는 50%를 퍼스티어에 두게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때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퍼스티어에는 이제 금융기관이어서 지금 현재 원칙 수가 면제되고 있는 사실상 비과세되고 있는데 그럼 어디서 어떤 이익이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볼 것이냐에 따라서 그 화표의 계산이 달라지는 거 아닌가 하는 지금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한번 여쭤보니까 이게 최근에 아마 이 금융위원회에 사모펀드 운영과 관련해서 이런 이제 회신이 있었고 실제로 이제 이 사모펀드를 운영함에 있어서 이런 이제 현실적인 어려움이 지금 있는 것으로 보이고 뭐 이것에 관한 현재 과세 지침은 현재 없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또 제가 잘 이 실험을 안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잘 모를 수도 있는데 그냥 오늘 문제 제기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오늘 좀 전문가들께서 좀 많이 말씀을 해주시면 나중에 또 공부 작성할 때 제가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동산 펀드와 관련해서 아시다시피 펀드 현재 자본시장법상 부동산 집합투자기구가 있고 부동산 투자회사법상 부동산 리츠라고 하는 것이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양자 다 상당히 높은 정보가 지금 퍼져 있는데 현재 부동산 펀드 수탁권은 밑에 통계 보다시피 굉장히 지금 현재 커져 있습니다. 부동산 펀드 시가구가 현재 한 148조, 149조 정도 지금 되는데 이 중에서 그 자본시장법상 부동산 집합투자기 수탁규가 한 100조, 부동산 투자회사는 부동산 리처 수탁구가 약 48조 정도에 이릅니다. 그 중에 이 사모펀드로 지금 하고 있는 게 이 부동산 한 97% 정도 지금 되어서 그러니까 전체 그 사모펀드의 자산 운용 중에서 그 부동산의 투자 비중이 한 23%라고 아까 말씀드렸고 그 중에 또 이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 이거 리츠하고 또 이 사모펀드를 보면 사모펀드의 비중이 지금 월등히 더 큰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지금 문제는 이 사모부동산 펀드의 경우는 지금까지 그 투자 신탁이나 익명주와 투자 회사 형태로 취해서 이 펀드를 운영하는 경우에 뭐 기준가격 공고, 개시의 의무, 결산 회계 감사 보고서, 투자 총액 의사적 서류 비치, 개시의 의무, 결산 뭐 이런 것들이 다 면제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니까 특히 부동산의 경우에는 취득원가 기준으로 되게 가지고 있어서 일반적인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 기준가격과 과세가격의 과세표준의 괴리 문제는 현재 지금까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부동산을 계속 보유하고 있는 단계에서는 그냥 취득원가 상태로 그냥 갖고 있기 때문에 처분할 때까지는 그 문제가 지금 없었는데 매년 뭐 분별하라 이거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최근 4월 27일 날 그 사모펀드 현황평가 제도 개선 방안이라고 하는 게 금융위원회에서 발표가 되었습니다. 지금 현실화되지는 않았는데 여기 보면 몇 가지 그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펀드 재산 평가에 대한 공정성 확보 차원에서 외부 감사 의무를 의무화를 하라든지 또 자된 거래 시에는 제3자 독립기관의 평가를 의무화한다든지 또 하나는 펀드 편의 비상장성 자산의 공정가액 평가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서 소위 그 취득가액을 사용해서 평가할 수 있는 경우하고 그 자산의 실질 가치를
반영하지 못하기 반드시 재평가해야 되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분류하도록 지금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에 이 부동산 펀드의 경우에 이 부동산이 재평가 대상으로 이제 들어간다고 하면 지금까지는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평가하기 때문에 이 과세가과 기준가액이 괴리가 발생을 하지 않았는데 앞으로 이게 이제 재평가를 통해서 발생하면 이 괴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이거를 그럼 어떻게 할 건가? 상장 주식의 매매 차익이나 평가 차익은 현재 과세가액에 제외를 하고 있지만 이 부동산의 경우에 지금 평가 차익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요? 지금 현재 지침은 지금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때 이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의 경우에도 아마 앞으로 이게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까지의 그 부동산 사모펀드의 운영과는 좀 다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이론적인 건데요. 이 사모펀드는 아까 제가 신탁형, 해상 조합형을 하는데 신탁형을 설정하게 되면 이제 생길 수 있는 문제가 우선 아시다시피 그 지방세법상 이제 부동산 과다법인 주식을 50% 이상 취득하면 간주 취득세가 문제가 있는데 신탁형 사모펀드의 경우에는 신탁형 사모펀드를 통해서 이제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에 이게 이제 수익 조건이기 때문에 지분제권이 해당하지 않으면 간주취득세 문제가 없는 거 아닌가 하는 지적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 비구자 외국법인이 부동산 과다법인 주식을 양도하게 되면 과세가 되도록 하는 게 있는데 이 신탁형 사모펀드는 부동산 과다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과세할 수 없는 거 아닌가 수익적인 양도 이런 또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 신탁형 부동산 펀드의 경우는 우리 신탁세제 일반이 갖고 있는 문제인데 각 세목에 따라서 납세자가 누군지가 상당히 지금 혼란스럽다 이런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신탁형 사모 해외 투자 펀드와 관련해서 현재 실무적으로는 사모펀드에 대한 해외 투자는 그 해외 직접 투자를 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그 텍스 헤븐 지역에 SPC를 설립을 해서 이 SPC를 통해서 다시 그 해외 투자를 하는 이런 형식을 많이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SPC를 통해서 이제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많이 문제되는 것들은 이 원래 이 경영 참여 이 SPC를 통해서 국내 내국법인의 주식을 되게 취득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같은데 다시 수익 그러면 외국인처럼 그걸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투자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일반적인 그 법인 형태로 이걸 하게 되면 현재 우리 조업법상 소위 조세 피난처 세제라고 하죠. CFC 룰이 적용이 되는데 이 사모펀드를 통하는 경우에는 특히 이 투자 신탁의 경우에는 이걸 주주라고 볼 수가 없고 그래서 결국 이 SPC를 통해서 하는 경우에 이 투자 신탁의 경우에는 현재 이 CFC 룰을 적용할 수 없을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지금 우려가 있습니다. 실제로 SPC를 통해서 이 내국법인의 주식을 하는 경우는 현재 과세 실무에서도 별로 이 CFC 룰은 사실상 무력화되어 있는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그런 지금 아마 문제를 지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할 거냐? 저도 지금 별로 답은 없는데 우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모펀드의 현재 과세 제도가 갖고 있는 문제라고 하는 게 크게 보면 이 전문 투자형 사모펀드와 경영 참여형 사모펀드에서의 그 차이에서 발생하는 문제도 있고 또 하나는 이 사모펀드가 갖고 있는 구조적인 소위 그 조세 회피 문제도 있는데 우선 그 형평성 차원에서 보면 아까 말씀드린 과세가과 기준가격 계율이라고 하는 전통적인 문제는 그럼 어떻게 할 건가? 이게 결국은 이제 매년 1회 이상 배당을 하도록 강제 배당을 하도록 하는데 생기는 문제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경영 참여 사모펀드는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와 다르게 또 지금 원천 징수가 되고 이건 또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보유주식에 대해서 아까 이
대주주 보유 비율에도 보였다고 하는데 이건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건데 이것에 관해서 또 이런 지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그 집합투자기구의 구조상 펀드 재산의 세부 거래 내역에 관한 정보는 그 신탁회사, 판매회사가 이 정보를 갖고 있으니까 그 정보를 이용해서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운용회사는 모르지만 이런 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세 당국이 어떻게 이걸 실무적으로 잘 풀어갈지 이게 이제 문제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 전문투자형 상품펀드의 그 손익 차등에 대해서도 현재는 이제 지침이 없어서 현재 이 금융위원회 그 회신을 통해서 이제 사실상 차등 그 배당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그 과세 가격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이 문제도 지금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부동산 펀드 재산의 그 재평가 이 문제도 앞으로 지금 그 지침을 어떻게 만들어내에 따라 상당히 달라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그 가세가 기준 가격의 이런 문제를 위해서 뭐 가세 이연을 하자 이런 뭐 견해도 있긴 한 것 같은데 현재까지는 잘 받아들여져 있는 것 같지 않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과세 당국에서도 이번에 상당히 금융세제 전반을 상당히 지금 손을 본다고 하는데 이런 문제들도 같이 좀 고려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조세피 관점에서는 이제 이 소득세법의 적격 집합투자기 상품들을 제외하자 하는 견해도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신탁형 부동산 상품들을 법인화를 통해서 법조 활성을 제거하자 이런 견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더 나가면 상품펀드 현재 그 전문 투자형이냐 또 경영 참여형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좀 나누고 있는데 이거를 하나로 가는 게 좋지 않은가? 당분간은 양쪽으로 이렇게 나누더라도 이런 견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업기업 과세 특례 제도를 저희들이 설계할 때부터 사실은 이게 상당히 논란이 있었고 그 당시 지역에 참여하신 분들도 이 동업기업 과세 특례의 적용 범위를 좀 자꾸 확대시켜주는 걸 찾는가 이런 견해들이 많았었는데 실제로 동업기업 과세 특례는 경영 참여형 이 상품들에 적용하기 전까지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적용 사례가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상당히 정책적으로 어떻게 앞으로 저희들이 흘러갈 것인가 하는 문제도 있고 또 자본시장법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영참여형 현재 투자합자회사만 되어 있는데 왜 굳이 그런 경영참여형 상품들은 투자합자회사만 허용을 해주는가 뭐 이런 또 근본적인 문제도 지금 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두 가지가 제가 오늘 준비한 거예요. 윤봉 교수님 그 발표를 잘 들었습니다. 그 사모펀드 과세 전반적인 문제점과 현황에 대해서 알기 쉽게 그리고 깊이 있게 발표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그 토론을 뭐 질의응답이나 할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하는데 혹시 뭐 발표나 아니면 질의하실 분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혹시 오신 분 중에 그 업계에서 오신 그 분이 있으시면 좀 현황이나 아니면 뭐 가볍게라도 발표해 주시면 제가 질문을 안 하면서 괜히 혹시 잘 모르고 하는 부분도 많고 그래서 이 관심도를 많이 가지시는 것 같더라고요. 가지시는데 실제로 이 사모펀드와 관련된 이 세제 이슈는 생각보다 많지는 않아가지고 최근에 그래서 오늘 막 한게 조금 제가 엎질 수도 있고 또 제가 잘 모르는 내용일 수도 있고 그래서 좀 많이 지적을 해주시면
제가 나중에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뭐 이제 쉽지 않은 분야인 것 같아요. 저도 이거 준비하면서 꽤 시간이 걸리고. 그 저희들이 사실 이제 사모펀드와 관련해서 처음 발표는 아니고 예전에 한번 그 연구 용역을 하면서 이렇게 한 적이 있는데 또 뭐 그런 이 발표하면서 항상 조심스러운 게 이게 일본어라고 하는 게 특히 여기 또 언론사에서도 와 계셔서 이게 뭔가 자꾸 발표가 되면 마치 이게 일부의 문제가 전체의 문제처럼 보이는 경향도 있어서 이게 참 말씀드리기가 참 조심스러운 부분이더라고요. 당시에 발표할 때도 그 사모펀드에 관여하는 분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 우리는 그런 걸 전혀 해본 적도 없는데 그런 얘기가 나오는 지적도 해서가지고 굉장히 참 조심스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뭐 저는 이제 실무에 관여를 안 하니까 비교적 자유로웠을 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예, 마이크. 요거 주셨죠? 예, 요거. 서서 앉아서 예. 보겠습니다. 저는 한국 그 대성자산운용 대리사를 하고 있는 이규혁이라고 합니다. 영광스럽게도 안길봉 교수님의 짧은 시간이지만 사모펀드 제도 전반 또 과세의 핵심 요지를 잘 설명해 주시고 또 저도 이 기회를 통해서 많이 배웠습니다. 존경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에 저희 사모펀드계 검토협회 전문 집합사고 투자업의 CEO 간담회라고 한 2달에 한 번씩 있습니다. 거기서 최근에 한 2주 전에 개최를 했었는데 거기서 가장 뜨거운 화제가 사모펀드에서 편입된 개방형 비상장 주식에 대한 평가의 방법에서 가장 뜨거운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비상장 CD나 BW에 대해서 개방기일 때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먼저 이제 엑스테에 가는 투자자와 나중에 이제 단순한 투자자 사이에 말하자면은 불치가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비상장 CD나 BW 편입된 주식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는 것이 맞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경론이 많았습니다. 정의한 교수님께서 혹시나 제 질문을 여기서 말씀을 드린 제대로 말씀드린지 모르지만 교수님 생각은 어떠신지 조심스럽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저는 이 자료를 여러분한테 많이 도움을 받았는데 그래서 오늘 좀 사실 좀 우리 언론사에 좀 부탁드린 것은 그냥 저희들 잠깐 학술적인 얘기를 하고 있어서 자꾸 좀 실명을 하지 말고 그냥 잘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 말씀 들었는데요. 비상경시 관련된 평가 이슈는 사실 그 라인 사태 관련돼서도 현지 유동성하고 그 자금이 해소 이런 부분의 이슈가 있는데 사실 과세상의 이슈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비상경시는 뭐 화표 계산이 따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과세상의 이슈가 아니고요. 그거는 저기 펀드 유동성 관련된 부분이어서 평가를 어떻게 하는 거와 상관없이 되게 해외에서도 그런 평가가 완성되기 전에는 되게 이제 폐쇄형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고 라인에서는 그 부분을 이제 그 자산의 환수 시점하고 펀드의 그 오분 시점을 따로 가는 것 때문에 또 문제가 생겼던 이슈라서 과세 이슈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 제가 질문을 잘 받아서 네. 또 자연스럽게 말씀하시죠. 이게 교수님께서도 발표하신 것처럼 그
기준 가격하고 과세 가격이 다르니까 우리 그 지금 현재 금융소득 종합 과세 시점 종합소득 하천 그 한계점이 약 2천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배당 소득과 관련해서 과세 가격하고 기준 가격이 다르는 문제 때문에 이게 과연 향후에 그 종합소득 과세 시점을 1,000만 원 정도나 또 낮추는 문제하고 이 배당 소득에 대한 뭐 펀드에 대한 과세 문제하고 교수님께서 혹시 뭐 정책적으로 생각하시는 게 예를 들어서 이게 2천만 원으로 낮춰지는데 이게 펀드에 대한 그 실제로 소득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좀 과세 실제로 낮아지면 기준점이 낮아지면 좀 형평성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혹시 견해가 있으시면 뭐 어떤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직접 투자와 간접 투자의 문제도 지금 있는 것 같고, 지난번에 지금 말씀하신 이 종합소득, 이자나 배당의 종합소득과표를 2천만 원에서 1천만 원 낮추는 문제가 이제 또 다른 문제가 사실 있거든요. 뭐냐면 다른 소득은 없는데 이것만 있는 사람의 경우에 이제 왜 1,000만 원을 굳이 종합소득까지 하느냐 이런 이슈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건 지금 아직 투자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강제 배당을 하다 보니까 소위 이제 1,000만 원을 넘겼을 때 이제 이 종합소득 과세 기준을 넘어서 과세하는 그 문제인 것 같은데 현재는 우리 세법에서 별로 그에 대한 조정 장치를 지금 두고 있는 것 같지는 않네요. 그래서 그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간접 투자를 해서 오히려 불리한 측면이 돼 보여서 제 개인적으로는 만약에 세제 개편이 있다면 그 점도 같이 고려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단순한 생각은 지금 들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말씀하신 거 고려하면 저희 우리나라 과세 가격 제도는 1992년에 처음 들어왔는데요. 그때 이제 백 청장이 사무가 됐을 때 기한쳤는데 전 세계에 없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일단 개인 같은 경우에는 종합소득에서 과세 가격으로 종합과세를 반영을 하는 거고 실제 소득하고 틀리게 과세가 따로 적용되는 법인 같은 경우에는 원천 징수는 과세각을 하는데 단기 사업운동 소득에서는 실제 발생한 소득을 다 반영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또 일반적으로 배당 소득 과정에 원천 징수 안 하는데 투자식탁에 대한 또 배당 소득 원천 징수 법인에게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슈가 있고 아까 그림 보시면 제일 큰 이슈는 이게 이제 1년에 한 번씩 결산을 강제하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A에서 C를 투자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B 시점이 결산이었다 그러면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A에서 C만큼의 수익이 생겨야 되는데 B 시점에 자기가 의도하지 않은 시점에 원칙인수가 돼버린다는 거죠. 자기가 실현되지도 않고 자기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이제 시행규칙에서 일부 회수하고 반영하게 되는데 완벽하게 돼 있지는 않고요. 그래서 과세가격 제도 지속 여부하고 떠나서 펀드에 대한 연단위 결산 의무화 이 부분은 좀 없어져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지금 생기는 문제인 것 같아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펀드 세제도 어떤 시각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이게 투자자 입장에서 보냐 아니면 과세당국 입장에서 보면 이게 세수 일실의 측면에서 자꾸 보느냐에 따라서 문제는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오랜만에 좋은 그 정보를 얻은 것 같아서 오늘 아침 일찍 일어나기 너무 보람인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 우리 상장 주식에 대한 그 매매 차익을 과세하는 과정에서 이 대주주 판단 기준이 하향 조정이 됐잖아요. 그래서 3억만 넘게 되면 종목당 대주주로 구분해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데 사모펀드도 소득세법상 집합 그 투자기구 요건을 만족한다면 실체로 보고 그리고 또 상장 주식이라면 이제 주식에 대한 매매 차익 과세 대상에서 빠진다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다만 이제 대주주 실제 종목을 매각할 때 대주주를 판단할 적에는 사모펀드에 편입되어 있는 그 지분을 고려해서 대주주를 판단하는 얘기를 하셨고요. 그 얘기를 돌리게 된다면 사모펀드를 활용만 한다면 되려 직접 투자를 피해서 상장주식에 대한 매매 차익을 좀 피해 나갈 수 있는 길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피해 나간다는 말씀은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죠? 내년부터 그 대주주 판단 기준이 종목당 3억 기준으로 판단하다 보니까 직접 투자를 조금 3억 넘게 투자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제 상장 주식도 이제 전부 다 이제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는 입장이 됐는데 이게 만약에 사모펀드에 편입되고 그 사모펀드가 소득세법상 집합투자기구 요건만 만족된다면 상장 주식의 매매 차익과 평가 차익은 과표에서 빠질 수가 있으니까 결국 사모펀드를 활용한다면 직접 투자를 통해서 양도소득세 대주주로 구민돼서 양도세 과세되는 부분들을 조금 피해 나갈 수 있는 게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 말씀하기가 되게 어려운 기자분들도 와 계시고 그래서 이제 말씀하시는 걸로 하면 일단 법상으로는 그 피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소득세법에 저기 사모펀드의 투자자 비율의 보유식을 안 보내가지고 합산하려고 돼 있으니까 세법상으로는 피해 갈 수가 없는데 실제로 그러면 그 안봉 계산 할 수 있느냐? 그건 할 수 없다는 거죠. 실제로는. 그러니까 되게 이제 위험한 발언인데 이게 그 투자자도 계속 왔다 갔다 하고 투자 종목도 계속 변동을 하기 때문에 이제 PF 같은 경우에는 종목이 되게 한정이 돼 있으니까 투자자별로 배분 비율을 끌고 올 수가 있는데 전문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그 예를 들어서 제가 대주주인데 제 주식을 펀드에 집어넣었어요. 근데 그걸 세무사나 내가 그걸 신고해서 안분 계산한 걸 신고할 수 있느냐 또는 세무사가 그걸 확인할 수 있느냐는 사실은 불가능해요. 지금 뭐 사실 그 사례도 좀 있고 근데 이거 조심스러운데 전문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세법상의 근거는 있지만 저기 양도소득 회피 가능한 게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도 들어서 그 집합투자기구에 그러니까 관계자들 쭉 얘기를 했는데 신탁회사나 판매사는 이 펀드 거래 정보를 다 갖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신탁회사는 보유자 사회자의 정보를 드리고 네. 판매회사는 투자자 사회자의 정보를 드리고 네. 이렇게 각 투자자들 안목비도 관련 투자 섞어지 않는 예. 우리가 같이 아, 그게 현재는 불가능하게 돼 있다. 예. 그냥 각자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실적인 그런 문제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저는 아까 질문하실 때 투자 사모펀드를 완전히 별개로 보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그런 취지는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현재 우리 소득세법에도 그걸 고려해서 이제 지분의 계산을 하도록은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각자 판매업자나 신탁업자 또 집합투자 운영업자가 갖고 있는 정보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걸 이렇게 하나로 하지 않는 한 그 지분 계산이 좀 어렵다 지금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혹시
혹시 다른 뭐 또 발표하시거나 뭐 발언하실 분? 아까 제가 질문 드리면서 일단 질문을 제가 요지가 아까 제가 질문을 드리면서 요지를 조금 잘못 말씀드린 것 같은데 지금 현안이 뭐냐면은 라임 사태 이후에 다른 그 사모펀드를 운영하고 있는 집합투자업자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이 개방용으로 운영하고 있으면서 예를 들어 뭐 코스닥 벤처 뭐 펀드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C나 BW 그러니까 비상장 주식을 편입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편입할 때 기준가를 반영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은 현재 비상장 주식 거래 시장에서 하고 있는 한두 번의 그 거래 가입으로 할 것인지에 따라서 많은 차익이 있고 뭐 예를 들어 100건 있는데 최근에 비상장 주식이 한 건 실제 거래 가입을 평가하게 되면은 그에 대해서 이제 문제 빠져나간 사람과 나중에 빠진 사람들의 그게 불일치가 좀 있어서 그에 대해서 아마 지금 수십 명의 지금 사모펀드 집합투자업자 CEO들이 정확한 그게 어떻게 하라는 지침이 없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그날 뭐 한 시간 중에 한 30분 뒤에 토론을 하면서 결론을 모르고 사례를 했습니다. 그런 포인트가 이제 개방 이후 운영된 비상장 거래 주식을 취득 가입을 할 것인지 아니면 최종 비상장 거래 주식 시장에서 거래되는 거래 가입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해답을 찾지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단지 교수님께서 이런 어깨 어려운 사람이 좀 있다는 것은 그냥 가슴에 생각이 드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한테 실물을 잘 모르게 되자고 이렇게 해주시는 걸로 알고, 그러니까 이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던 아까 기준가하고 과표 그 문제하고도 이제 같이 결부시켜서 다시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의외로 이 사모펀드 운영 과정에서 보니까 생기는 실무적인 문제가 생각지도 못한 이슈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러면 뭐 시간이 뭐 다 된 관계로 좀 회장님 다음 포럼 좀 안내 좀 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도영입니다. 저희가 이게 올해 지금 두 번째 회의를 하는데 여러 가지 준비하는 과정에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혹시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많이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그 일을 또 맡아주실 그 연구원이 또 새로 왔습니다. 우리 장정혜 씨, 그래서 인사 한번 해주세요. 박수 한번 해주세요. 애로사항이 있으시면 연락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포럼을 말씀을 드리는데 다음 포럼은 6월 25일 날 아침 7시에 합니다. 다만 장소가 이 자리가 아니고 KTV 증권 23일 잘못했네. 이거 자료가 잘못 적혔습니다. 6월 23일 화요일 날 7시에 KTV 증권 IFC 빌딩 옆에 그 옆에 건물이 있습니다. 거기 12층에 회의실에서 합니다. 이번에 그 회의는 그 비영리법인의 효율적 관리에 관한 사항이에요. 요즘 비영리법인의 그 관리에 관한 문제가 많이 하도가 좀 적절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이번 포럼은 공익법인협회와 공동으로 개최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6월 23일 화요일 아침에 장소가 여기가 아니고 KTV 증권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6월 25일 날 저희가 금융조세신문하고 공동으로 세미나를 합니다. 그래서 국회의원회관 회의실에서 증권투자 과세체계 개편방하고 신탁세제 개편 방안에 대해서 산하법인 금융조세 포럼하고 조세금융신문이 공동으로 해서 김동욱 국회의원과 협조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시간을 많이 내셔서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 홍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알려드릴 사항은 7월 3일하고 4일 한국세법학회하고 국제조세학회 3개 학회가 공동으로 학술대회를 개최합니다. 제천에 있는 ES 리조트에서 1박 2일 행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 준비를 위해서는 미리 그 룸을 예약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인원 파악이 꼭 중요하기 때문에 꼭 참석하실 분은 전화 우리 장정혜 연구원한테 연락을 꼭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 깊이 있는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또 ES 리조트가 총포를 내려가 보면 아주 전망 좋은 아주 유명한 리조트입니다. 그래서 아무나 회원이 아니면 가볼 수 없는 그런 좋은 장소니까 꼭 좀 참여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일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준비가 되는 대로 다시 공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코로나 때문에 또 뒤숭숭하고 어려운데 이렇게 협조해 주시고 많이 참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것으로 떼고차 금융교세 토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